광복 이래 실시된 대한민국 민주선거는 우리 정치 발전을 이끈 원동력이었습니다. 자유와 공정의 조화, 국민의 뜻이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발전해온 선거제도는 오늘날 선진 정치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이룬 대한민국, 세계의 전례 없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역동의 민주주의 발전사를 대한민국 선거사에서 삼았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세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공식 선포했습니다. 8월 15일 오늘에 고행하는 민족은 우리의 사방을 기념하는 동시에 우리들이 서로 탄생한 것을 겸하여 돌국합니다. 이날의 동양의 한국적인 대한민주정부가 그곳에서 40여 년을 두고 사람들의 군권을 희생적으로 투쟁하여 있다가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독립국가로서 첫 발을 내딛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35년 만에 되찾은 자유. 그러나 한반도의 현실은 안개 속이었습니다. (38선을) 중심으로 남과 북에는 미국과 소련이 주둔해 있었습니다. 그해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한국 신탁통치가 결정되자 온 나라는 신탁통치 반대 시위에 들끓었고, 이는 좌우의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미국이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한국 문제는 유엔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유엔 임시 한국위원단은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 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장 먼저 재헌국회 선거에 적용할 선거법 제정을 위해 남조선 과도입법위원이 구성됐습니다. 미 군정 법령을 기초로 한 국회의원 선거법이 제정됐습니다. 우리의 첫 선거는 근대적 민주선거인 보통, 평등, 비밀, 직접 선거를 원칙으로 21세 이상 남녀 모두에게 선거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이름에 도장을 찍는 기표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드디어 우리나라 첫 선거일이 확정됐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첫 발을 내딛는 선거일은 5월 10일. 미 군정부와 국회 선거위원회는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가장 먼저 유권자 등록부터 실시했는데요. 당시에는 선거인 명부에 등록한 사람에 한해서만 선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처음 치르는 선거인 만큼 유권자 등록부터 투표 방법까지 알려주는 적극적인 선거운동이 이루어졌습니다. 5월 10일 오전 7시부터 전국 13,272개 투표소에서 역사적인 첫 선거가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헌법 제정을 위한 재헌 국회의원 선거. 국회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했습니다. 이 선거에서 원래 의원 300명을 선출하려고 했지만 북한은 선거를 치르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터라 통일국가를 지향한다는 상징적 의미로 100석을 베어둔 채 200명의 의원만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모두 948명, 무려 평균 5대1에 가까운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치열한 선거 열기를 반영하듯 투표소 안팎에선 크고 작은 사건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손으로 우리의 내일을 연다는 희망은 한 표 행사로 이어졌습니다. 투표율 95.5%. 선거 결과 무소속 85석, 이승만을 지지하는 대한독립 촉성국민회는 55석, 그리고 한국민주당은 29석을 차지했습니다.
당시에는 정당 정치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소속 후보가 많이 당선됐습니다. 드디어 5월 31일 최초 국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의원님은 국가 확정에 이어 국기를 향해서 이 국회의 성공을 비는 묵도가 있은 후 회의는 시작되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의장으로 선거돼서 개회사를 세웠습니다. 이 국회에서 건설하는 정부는 62년에 서울에서 수립한 민국 임시정부의 계승입니까? 오늘이 29년 만에 민국의 부활임을 우리는 이에 공포하냐? 민국 정권은 100년으로 부산의 길로 갈 것입니다. 이 국회는 전 민족을 대표한 국회이며 이 국회에서 탄생하는 정부는 정부 완전한 한국 전체를 대표하는 중앙정부임을 이에 또한 공포하는 바입니다. 당시 국회의장에는 이승만, 부의장에는 신익희와 김동원이 선출됐습니다. 이후 국회는 7월 17일 내각제옷을 포함한 대통령제를 골자로 한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을 공포했습니다. 뒤이어 국회에선 대통령과 부통령 선출을 위한 간접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선거 결과 제적의원 198명 중 180명의 지지를 얻은 이승만이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됐습니다. 그리고 부통령은 이시영이 당선됐습니다. 이승만 정권의 초대 내각이 완성됐습니다. 마침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전 세계에 선포했습니다. (50) 총선거에 대해 유엔은 보고서를 통해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이 없음에도 질서 있고 민주선거의 이념을 실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에게 5월 10일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날인데요. 50 총선거를 재헌 국회의원 선거라고도 부르며 여기서 재헌은 말 그대로 헌법을 만들어 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 나라를 만들 것인지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헌법 전문에 그 정신을 담았는데요. 독립, 민주, 균등, 자유라는 단어가 자주 언급됐죠. 이렇게 50선거는 대한민국의 기초를 세운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95.5%의 투표율을 보인 우리 국민의 뜨거운 가슴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겠죠. 높은 투표율에는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 잡으셨습니까? 50선거를 앞두고 선거 전날부터 선거 당일까지 시위는 물론 술 판매가 금지됐다고 합니다. 아마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또렷하고 맑은 정신으로 투표하자라는 의미가 아니었을까 하는데요. 민주선거 4대 원칙이 적용된 50 총선거.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당시 정치적 상황과 선거 경험이 없었던 우리네 상황을 고려한다면 혁신이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첫 선거의 역사적인 의미를 기리고 선거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5월 11일 유권자의 날로 정해 해마다 기념하고 있죠.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선거, 그 의미를 생각해 볼까요? 2년 임기로 선출된 재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2대 국회의원 선거가 결정됐습니다. 재헌 국회의원 선거가 미군정에서 제정한 선거법을 따랐던 만큼 국회에서는 제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제정에 착수했습니다. 그에 따라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국회의원 선거법을 수정해 통과시켰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법이 제정된 건데요. 이것은 다른 나라의 간섭이나 도움 없이
우리 국회가 만든 선거법으로 모든 선거 절차를 주관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렇다면 선거제도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일단 재헌 국회의원 선거 때처럼 소선거구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의원 임기는 2년에서 4년으로 늘렸고 의석수도 210석으로 전보다 10석을 늘렸습니다. 선거인 명부에 유권자가 직접 등록해야 선거권을 부여했던 직접 등록제는 폐지됐습니다. 대신 시, 읍, 면장이 선거권자를 조사해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선거운동 풍토도 달라졌는데요. 당시 후보들은 선전 문서나 선거 공보를 적극 활용해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후보자가 자신을 알리는 선전 문서는 1회 안에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선거 공영제가 부분적으로나마 시행됐고요. 선거 공보도 선거위원회에서 후보가 작성한 원고를 받아 세대별로 한 매씩 대부했습니다. 합동 연설에는 구시는 1회 이상, 읍면은 1회로 제한했지만 개인 연설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1950년 5월 30일 제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의원 210명을 선출한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는 무려 2,200명. 지난 선거에 불참했던 중도파들이 대거 참여하여 평균 경쟁률이 10대 1에 달했습니다. 대표 결과 정치 지형도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승만 지지 세력이던 두 개 정당, 대한국민당과 민주국민당은 70%의 의석을 잃었고 무소속이나 중도파 의원들이 대거 당선된 것입니다. 다양한 정치 세력이 국회로 입성하면서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할 정치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만든 선거법을 적용한 제2대 국회의원 선거는 다양한 정치 세력이 선거에 뛰어들어 경쟁하면서 민주주의 실현에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선거였습니다. 선거 결과는 뜻밖이었는데요. 재선에 성공한 의원은 31명에 불과했고 당시 이승만 정권의 지지 세력이었던 정당들이 열세하면서 무소속이나 중도파 의원들이 대거 국회로 입성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당시 유권자들은 생활고의 책임을 재헌국회에 물었고 그 결과가 고스란히 선거 결과에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유권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후보를 선택했을까요? 당시 기록을 살펴보면 정당들이 이렇다 할 공약을 내세우지 않아 유권자들은 정당이 아닌 후보자 개인의 인품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정당 정치가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후보자들은 정당 표시를 하는 것이 불리하다고 판단했고 재헌국회 때 미숙한 정당 정치를 경험한 유권자들은 선거라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자유의사를 표현하고 행정부를 개선하고자 하는 굳은 결의를 보여준 거라고 할 수 있죠. (1949년에) 지방선거법이 제정됨에 따라 다음 선거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북한군이 38선을 넘어 남침을 강행했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예정돼 있던 지방선거는 지연됐습니다. 정부는 2년이 지난 뒤에야 첫 지방선거일을 확정했습니다. 선거에 앞서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당을 창당했습니다. 당시 완전히 수복되지 않은 한강 이북 지역과 치안이 불안한 지역은 선거에서 제외되었고 첫 지방선거는 시읍면 의회 의원 선거부터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선거운동부터 투개표 등 선거에 관한 모든 절차는 1949년 7월에 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이 적용됐습니다. 처음 실시한 지방선거 선거제도. 시읍면의회 의원 선거일 경우 선거권은 6개월 이상 동일 자치단체 구역 내에서 거주한 21세 이상인 주민에게 주어졌고 25세 이상의 주민이라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는데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먼저 유권자 10명 이상에게 추천을 받아야 했습니다.
서울특별시와 도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경우 출마하려는 선거구에서 50명 이상의 유권자에게 추천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동안 전쟁으로 2년 가까이 미뤄졌던 첫 지방선거가 드디어 실시됐습니다. 선거 결과 집권당인 자유당 후보들이 대거 당선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친정부 성향의 인사들로 지방의회가 꾸려졌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지방선거에 관권을 동원한 결과였습니다. 당시 유엔 보고서에도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차별 대우나 압력을 받아 여러 가지 이의 신청이 있었고 이런 이유로 사퇴를 하는 후보까지 있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앞서 두 번의 선거가 유권자에게 좋은 경험이 됐을까요? 유권자들은 선거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투표도 질서 정연하게 이루어졌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1950년대 단 두 번의 선거를 치른 국가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되는 지방선거가 실시됐다니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물론 오늘날 같이 순수한 지방자치를 의미한 선거는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승만 정권의 정략적인 계산이 깔려있던 게 사실인데요. 먼저 동족 상잔의 비극 6.25 전쟁 발발이라는 시대적 상황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전쟁으로 사망한 국회의원이 생겼고 앞선거에서 중도파를 비롯한 다양한 세력이 국회로 입성하면서 집권당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던 상황이고 전쟁 중 정부의 실체까지 속속 밝혀지면서 국회와 정부의 갈등 격화되기 시작됐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개헌을 통해 정권 연장을 꿈꿨던 이승만 대통령으로서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던 것이죠. 정권을 뒷받침할 세력을 결집하기 위해 우리나라 정치사상 처음으로 집권당인 자유당이 창당됐습니다. 그리고 정권은 서둘러 지방선거를 실시해서 지방의회를 꾸려 직접 민의를 다스리려는 전략을 세웠던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첫 지방선거는 여러 가지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상황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한 최초의 선거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선거임은 분명합니다. 제2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중도파를 비롯해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국회로 입성하면서 이승만 정권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거창 양민학살과 국민방위군 사건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국회에선 날선 공방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집권 여당과 이승만 대통령은 재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초대 대통령의 임기 만료를 8개월여 앞두고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야당 의원의 반대로 개정안은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개헌안을 놓고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된 가운데 부산 일대에 계엄령이 선포됐습니다. 부산에서 야당 의원 50명을 태운 통근버스가 헌병대로 통째로 끌려간 사건이 발생한 건데요. 이는 이른바 부산 정치파동 사건으로 개헌에 반대하던 의원들의 정치적 활동이 강제로 저지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952년 7월 4일 국회에서 발췌 개헌안이 표결에 붙여졌습니다. 표결은 의원들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의사를 표현한 방식으로 진행됐는데요. 누가 찬성하고 반대했는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사실상 자유로운 의사 표현은 불가능했습니다. 그 결과 제적 의원 166명 중 163명의 찬성으로 대통령 직선제 골자로 한 발췌 개헌안이 통과했습니다. 우리나라 첫 대통령 직선제는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정부는 개정 헌법에 따라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후보자 등록부터 선거일까지는 불과 9일. 선거운동을 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는 이승만과 조봉암 그리고 이시영이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부통령 선거에는 자유당 이범석과 무소속 함태영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사상 첫 국민 선택의 날.
당시에는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했는데요. 우리나라 정부통령 선거는 미국처럼 대통령과 부통령이 런닝메이트가 돼 한꺼번에 뽑지 않고 대통령과 부통령을 각각 선출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후보자의 연령은 40세로 후보자는 선거권자 5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75.3%의 표를 얻으며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부통령은 함태영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제2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부통령 선거의 결과는 뜻밖이었는데요. 초대 국무총리와 국무부 장관을 겸직하고 자유당 창당에 참여했던 이범석 후보는 부산 정치파동을 주도하면서 당내 입지를 견고히 했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 청년단체인 조선민족청년단, 이른바 족청기를 거늘 정도로 막강한 조직력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화려한 경력과 조직력을 갖춘 이범석 후보에 비해 함태영 후보는 당시 감사원 원장을 역임했을 뿐 이렇다 할 조직력을 갖추진 못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국민들은 함태영의 함자도 몰랐을 정도로 대중적 인지도는 낮았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따졌을 때 이범석 후보의 당선이 유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함태영 후보가 당선되는 반전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이승만 대통령은 부통령으로 이범석이 아닌 함태영 후보를 은밀하게 지지하고 있었는데요. 함태영 후보의 당선을 위해 뒤에서 경찰 등을 적극적으로 선거에 개입시키는 관권 선거를 동원시켰습니다. 당시 유엔 보고서에서도 국무총리와 신임 내무부 장관이 경찰 등을 동원해 함태영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와 자유당 내에 비판이 열었다는 기록이 돼 있기도 합니다. 재선에 성공한 이승만 대통령은 또다시 집권 연장의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헌법으로는 대통령은 한 번의 연임만 가능했기 때문이었는데요. 따라서 집권 여당으로선 다가올 국회의원 선거에서 개헌을 위해 최대한 많은 의석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제3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정당 중심의 선거가 시작됐습니다. 자유당과 민주국민당이 우리나라 선거 사상 처음으로 입후보자 공천제를 도입한 건데요. 이렇게 정당 공천을 통해 당의 조직력을 등에 업은 후보들이 등장하면서 전처럼 무소속 후보가 난립하는 현상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개헌선 확보를 위한 정권의 관건 개입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은 야당 후보들의 입후보 등록부터 선거운동까지 온갖 방법을 동원하며 방해 공작을 펼습니다. 1954년 5월 20일 210개 선거구 중 휴전선 이북 지역인 7개구를 제외한 전국 203개 선거구에서 제3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선거법 개정 없이 재헌국회에서 제정한 선거법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개헌 헌법은 양원제를 채택했지만 이 선거에서는 미니엄만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개표 결과 자유당은 전체 중 114석을 차지해 과반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반면 야당인 민주국민당은 15석, 무소속은 67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습니다. (1월 9일) 앞으로 4년 동안 국사를 논하고 국정에 기여할 제3대 민의원이 드디어 전 국민의 기대하는 관심과 내외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새로 당당된 의사당에서 또 역사적인 막을 올렸습니다. 소위 경찰의 몽둥이 선거라고 불릴 만큼 온갖 부정행위를 동원해 선거에 승리한 집권 여당은 무소속으로 당선된 의원까지 끌어들여 개헌에 필요한 안정적인 의석수를 확보했습니다. 정부는 정당 공천제 도입 취지에 대해 입후보자 난립을 방지하고
정당 정치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며 국민에게 설명했지만 여전히 선거에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가 전체 중 66%에 달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제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당 정치가 이제 막 싹을 트기 시작한 이 시기에 정당 간의 정책 대결이 시도됐고 선거운동 풍토는 달라졌습니다. 각 당의 공천 입후 부자들은 당 차원의 후원 혜택을 받으면서 정당이라는 조직을 기반으로 선거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공천은 어떤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을까요?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집권당인 자유당 공천을 받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이점이 많았기 때문이죠. 자유당 공천 절차는 각 지역과 중앙당에서 심사를 거쳐 총재의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가장 먼저 지역구 대의원들이 공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비밀 투표로 40점을 주고 그 다음에 도당 간부가 20점, 마지막에 중앙당 심사위원이 40점을 주도록 했습니다. 자유당의 평가 기준은 후보자가 당 총재와 당의 결정에 절대적으로 복종할 것인지, 또 당선되면 개헌을 절대로 지지할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신청자는 개헌을 지지하는 서약서에 서명을 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철저한 3단계 공천 과정을 통과해도 진짜 중요한 마지막 과정이 있었는데요. 바로 공천 후보자 명부에 대통령이 재가를 해주지 않으면 물거품이 됐다고 합니다. 절대 복종과 개헌 지지 서약은 이승만의 소속 의원들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해 향후 4.4.5 개헌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국회에는 두 번째 개헌안이 상정됐습니다. 초대 대통령 국민대안의 절차를 능력을 떠나는 개헌안 마침내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괄 표결로 되었습니다. 개헌안에는 초대 대통령에 한해 임기 제한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표결에 붙여진 개헌안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적의원 203명 중 135명 찬성, 제적의원 3분의 2인 136표에서 한 표가 부족해 부결됨에 따라 개헌 시도는 일단 좌절됐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자유당은 결과를 번복했습니다. 203명의 3분의 2는 정확하게 135.33인데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 방식인 4.4.5입을 하면 135가 되므로 개헌안은 가결됐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이 같은 억지 주장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3선을 가능하게 하는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자유당에서는 다시 이승만을 대통령 후보로, 부통령 후보로는 이기붕을 내세웠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신익희와 장면을 정 부통령 후보로 지명하였습니다. 헌정 유린에서 비롯한 정권을 향한 국민적 불신은 야당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을 결집시켰습니다. 한강 백사장에서 열린 신익희 후보의 유세에는 무려 30여만 명이 몰렸다고 하는데요. 한편 자유당은 정권 안정론을 내세우며 반공통일과 자립경제 등을 공약했습니다. 정당 간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선거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민주당은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는 구호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고, 여기에 자유당은 가로봤자 더 못 산다라는 구호로 맞섰습니다. 그런데 선거를 열흘여 앞두고 야당의 대권주자였던 신익희 후보가 사망했습니다. 그에 따라 야당 후보는 조봉암, 장면 후보로 재편됐습니다. 선거 결과 이승만은 3선에 성공했습니다. 서울 지역의 개표 결과를 보면 이승만이 20여만 표를 얻었지만 무효표는 28만여 표에 달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달리 부통령 선거에서는 큰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민주당의 장면 후보가
자유당의 이기부 후보를 누르고 부통령에 당선된 것입니다. 자유당 정권에 대한 민심이 돌아서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였습니다. 제3대 대통령 선거 이후 석 달 뒤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민심의 변화는 뚜렷하게 나타났는데요. 서울시의회 전체 47개 의석 중 자유당은 1석, 민주당은 40석을 차지했고, 경기도 의회의 경우 자유당은 전체 45석 중 14석, 민주당은 22석을 확보했습니다.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부터 정당 공천제가 시행되면서 정당 간 대결이 시작됐죠. 제3, 4대 정부통령 선거에서부터 각 정당이 대통령 후보를 지명하면서 정당 대결이 본격화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선거운동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 갈지 못하면 살 수 없다, 이것저것 다 봤다, 혁신받기 살 길이다. 야당의 선거구호는 당시 장기 집권에 점차 불만이 쌓여가고 있던 유권자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대변한 사이다 문구였습니다. 야당의 선거구를 받아친 여당의 선거구호도 화끈했습니다. 여당인 자유당에서는 가로봤자 더 못 산다, 구간이 명관이다 라는 구호로 표심이 호소했는데요. 구호만이 아닙니다. 이 선거에서부터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를 전략적으로 활용했는데요. 자유당 이승만 대통령은 조봉암 후보를 좌익으로, 민주당을 친일파로 몰았습니다. 민주당 역시 조봉암 후보를 대권병 환자로 공세했습니다. 네거티브 전략은 이승만 대통령의 승리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됩니다. 제4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 지형을 흔드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200만 표를 얻었던 조봉암과 진보당 주요 간부들이 경찰에 구속된 것인데요. 조봉암은 북한으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아 사용했다는 혐의로 사형에 처해졌고, 진보당은 정당 등록이 취소됐습니다. 진보당의 해산으로 1958년 국회의원 선거는 자유당과 민주당 두 보수정당 간의 대결로 굳혀졌습니다. 개정 헌법에 따라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 양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참의원 선거법이 새롭게 정비됐습니다. 자유당과 민주당이 최초로 협상을 통해 선거법을 제정하였기에 이 법을 협상선거법이라고 불렀습니다. 제4대 국회의원 선거는 민의원 의원 선거법에 따라 실시한 첫 선거였습니다. 이 선거에서는 무엇보다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제도가 강화됐는데요. 이 후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기탁금제를 실시하고, 선거운동을 제한하여 특히 사전운동과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선거 공영제를 실시하며 선거 비용을 제한하고 선거사범에 의한 벌칙을 강화했습니다. 자유당은 전체 233석 중 126석, 민주당은 79석을 얻었습니다. 이로써 보수 양당 체제가 확립됐습니다.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부터 기탁금 제도가 도입됐는데요. 선거가 끝나자 신문에 올라온 기사 하나가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3명은 바닥에 앉아서 돈을 세고 있고, 1명은 어깨가 처진 채로 가벼운 보따리 하나를 손에 들고 걸어가고 있는데요. 아마도 선거에서 낙선한 것 같죠. 당시 후보자들은 50만 환을 국가에 맡겨놓고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선거에 당선된 후보는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일정한 득표를 얻지 못한 낙선자는 국가에 귀속돼 돌려받을 수 없게 됐는데요. 당시 국고로 귀속된 기탁금이 엄청났나 봅니다. 한 풍자성 기사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346명의 기탁금 1억 7,300만 환이었다고 합니다. 낙선자의 기탁금으로 서울부터 이천을 잇는 도를 닦지 않겠느냐 했으니 얼마나 큰 돈이었는지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와, 자금력이 여유롭지 않은 소규모 정당의 후보자들에게 50만 환이라는 기탁금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데요. 선거에 출마하려면 단독주택 한 채 값이 필요했다니 정말 터무니없는 금액이죠. 와.
이승만 정권 12년째 또다시 국민의 선택일이 다가왔습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85살로 고령이었습니다. 자유당은 일찍이 이승만과 이기붕을 정 부통령 후보로 정하고 선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야당은 조병옥, 장면을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미국으로 신병치료차 떠났던 민주당의 조병옥 후보가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유일한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된 이승만은 당선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이 선거의 최대 관심사는 당연히 부통령이었습니다. 자유당은 이기붕을 부통령을 만들기 위한 온갖 부정이 동원됐습니다. 민주당은 자유당의 부정선거 계획과 내무부의 부정투표 지령을 폭로했는데요. 투표 개시 전 조작된 사할 사전투표부터 3사람 혹은 9사람이 짝을 지어 서로를 감시하도록 한 집단투표, 투표함 바꿔치기까지 극단적인 불법 행위가 자행됐습니다. 이 같은 부정선거는 언론의 폭로에도 불구하고 선거 당일에도 전국 각지에서 계속됐습니다. 투표가 진행 중이던 오후 4시 30분 경남 마산에서 민주당 당원 30여 명이 선거 무효를 주장하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마산시청 앞에서는 부정선거의 개표를 받기 위해 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개표는 진행됐고 이승만과 이기붕은 믿기 힘든 놀라운 득표율로 정 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국민도의 양양으로 민심 수습에 힘쓰고 선거 공약을 실현하는 등 이 대통령 가까이 뜻을 받들어 서정쇄신에 모든 힘을 바치겠다는 요지로 당선 소감을 피력했습니다. 그러나 경남 마산에서 경찰이 무력으로 시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쏜 총에 시민 26명이 맞아 목숨을 잃었고 86명의 부상자와 220여 명이 불법 감금됐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국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위에 참여했다가 행방불명됐던 고등학생 김주열이 실종 27일 만에 최루탄이 눈에 박힌 채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서울에서 시위를 하던 고려대 학생들이 폭력배에게 습격을 당한 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서울 시내의 대학생과 중고등학생까지 거리로 나와 이승만 정권을 규탄하자 경찰과 시민 간의 대치가 이어지면서 유혈 사태로까지 번지자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대됐습니다. 이승만 정권은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민간인 피해는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는 특별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원하는 대통령직을 사임할 것이며 둘째는 선거를 다시 하도록 지시하였고 셋째는 이기붕 의장이 공직에서 완전히 물러가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12년간의 이승만 정권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1960년) 봄 대한민국은
불완전한 민주주의의 한 시대를 보내고 새로운 시대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